안녕하세요. 춘천톡방 진행을 맡게 된 김윤정입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춘천의 이슈 이것만은 확실히 파헤친다 라고 하는 주제로 미세먼지와 방사능 활동을 진행하고 계신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을 모셨는데요.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소영 선생님과 강종윤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하는 시민모임 대표 유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시민 방사능감시단에서 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강종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활동하시는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미세먼지는 저희가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은 미세먼지를 살펴보는 것부터 수치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 그리고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눈에 띄게 심각한 그런 현실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방사능과 관련해서도 아마 오랫동안 방사능 측정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춘천에서 왜 이런 방사능에 대한 심각성이 유독 제기가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의외의 사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춘천이라는 도시가 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환경이 좋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는데 방사능 수치가 높다라는 사실을 저도 온라인상으로 처음 접하고 이게 어디까지가 사실인지가 좀 궁금해서 이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측정은 지금 현재 제가 시작한 게 한 1년 반 정도 이제 측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누적하고 있고 좀 이따 같이 공유를 하겠습니다만 쉬운 수치가 아니라 조금 위험한 정도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상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측정하고 있는 기계는 인스펙터 알렛이라고 하는 기계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자연 상태 내에서는 저 수치가 소수점 0.1에서 0.2 단위가 나와야만 자연 방사능 수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측정하고 있는 저 지역은 5배 정도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치로 자연 상태에서는 측정할 수가 없는 범위를 넘어선 거죠. 근데 이것이 유독 저 한 곳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게 좀 이따 같이 이제 볼 자료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측정되는 결과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혼자나 우리 지금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만의 힘으로는 좀 하기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리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려드리고 조금 공론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자연 방사능이라고 볼 수 있는 0.2 수치 이상의 그 평균 수치를 윗도는 그런 지역들로 측정된 곳들이 꽤 많은가요? 어떤가요? 안타깝지만 춘천 시내는 대부분들이 높게 나온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도시 개발이 된 곳이 유난히 높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 개발이 덜 된 곳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아스팔트가 새로 깔린 거나 특정 시기에 아스팔트를 깐 곳이 유난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춘천시가 원래 갖고 있었던 방사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도시가 개발되는 어떤 시간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의미성을 좀 찾으려고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감이 좀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그 자료에 대해서 좀 같이 좀 초동적으로 좀 저희가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또 보완이 되면 거기에 맞춘 어떤 활동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같이 볼까요? 보시면 왼쪽 편에 보시는 게 이제 골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주차장에 가시면 주로 깔려져 있는 돌 위에 제가 측정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것이 0.2 단위면 저기 수치로는 2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수치의 평균 수치가 2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 있었던 암석으로 만들어진 돌인데도 높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나대지라고 한 것은 아스팔트라든가 골재가 없이 흙 위에 제가 측정한 점인데요. 그것도 보통 제가 아까 얘기했던 200에 대한 평균 수치보다도 다소 좀 높습니다. 요건 데이터를 더 누적을 좀 해봐야 하겠지만은 주변에 있는 방사선의 간섭 효과 때문에 조금 다소 높은 게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고 있고요. 문제되는 수치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스팔트 수치입니다. 요건 평균치예요. 그래서 평균치가 지금 500이 넘는다면 편차값이 지금 제가 139쯤 되니까 높으면 700단위, 낮으면 300단위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700단위면
상당히 높은 수치고요. 원자력안전기술원이거나 국가 재난 기준에 보면 500선이 넘으면 신고 기준입니다. 그래서 아스팔트는 사실상은 지금 신고를 해도 되는 정도의 수치라고 봐도 되겠죠.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방사능 수치에 대한 공포감을 갖고 계시는데 이게 모든 건축물이 문제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아스팔트라고 하는 특정한 어떤 곳에서 좀 높다는 점이 유의미성을 좀 갖는다. 그래서 이런 관련돼 있는 것이 어떻게 영향을 갖는지 역학조사를 좀 해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이야기 중에 계속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어떤 방사능의 노출 수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그런 네. 것들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 대비해서 혹시 춘천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들과 어떤 편차 정도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 궁금했죠. 무척 궁금했죠. 이게 춘천만이 재앙인가 싶어서 궁금했는데 되게 재밌는 건 가평하고 청평까지는 비슷한 모습이고요. 네. 화천도 비슷합니다만 양구는 수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원도에 있는 영서권의 대체적인 다 공통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 어떤 건축물 자재라든가 아니면 춘천에서 생산되는 무언가의 건축 관련된 것들이 유통 구조랑 좀 맞물려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것도 추측일 뿐이고요. 근데 이건 좀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가 누적이 되는 거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사안이고 그건 더 전문기관에서 역학조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질문대로 이것은 춘천만의 문제는 아니고 영서권에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같이 좀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아마 계속 측정 데이터들을 축적해 가시는 그런 과정 중에 있으시고 기존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남겨져 있던 데이터가 없던 것에서 만들어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대표값을 갖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야 하고 더 전문적인 그런 그 측정 방법이라던가 아니면은 더 많은 비교값들이 좀 필요한 것도 앞으로 계속 이제 해나가야 할 또 활동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은 방사능 하면은 익숙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왜 우리가 방사능에 대해서 이렇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경계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개인적으로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것이 있으신지요? 지금 저 자료는 제가 대략 한 30곳, 40곳 정도의 건축물 내부에서 측정한 방사능 수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은 89년도까지 측정했었던 방사능 수치 최대 최소값 비교를 해보시면 이게 99년도 근처로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도시가 개발되는 상황과 좀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천이 도시가 어떻게 커졌는지하고 유사성을 좀 보인다는 거죠. 이게 저처럼 40대 중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방사능 수치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수치를 태어나자마자 지금 2000년도라든가 이때부터 태어나서 춘천에서 되게 오랫동안 살았던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 친구들은 자연 상태에서 받는 방사능의 2~3배가 더 높은 상황에서 계속 성장을 해왔을 것이고 지금 현재 1살, 2살 더 어린 영아들이 이런 상황이 어디가 더 높고 낮은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어른으로서 또는 지역에서 한 구성원으로서 그냥 그대로 방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공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실상은 국가라든가 강공 또는 국가기관에서 해줘야 할 역할인데 우연찮게 저희가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뿐인데요. 이것을 공론화하는 이유는 하나죠.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고 국가라든가 공동체가 해야 할 것은 이 환경을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 활동은 너무나 당연한 것들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금까지 해왔고 좀 용기를 내서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까지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유소영 선생님께 이번엔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의 미세먼지 그 위험 정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사진이 맑은 날의 하늘과 미세먼지 심한 고농도의 사진을 제가 비교해서 사진 촬영을 해봤는데요. 거의 뭐 형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산도 안 보이고
그 웬만한 농도에는 춘천에 봉이산이 보이거든요. 근데 고농도에는 봉이산마저도 실종이 돼요. 그래서 맑은 날과 비교해 보시면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춘천은 워낙 안개 지역이라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안개가 껴서 이렇게 뿌연 시야를 보이는 거야 하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흐린 날의 사진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흐린 날은 저렇게 산도 또렷이 보이고 구름도 잘 보이고, 이게 진짜 흐린 날의 모습이고, 고농도 시에는 이런 하늘이며 산들이며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보다는 고농도시를 비교해 보자면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치가 많이 나올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서풍을 타고 수도권을 지난 먼지가 춘천으로 유입이 되면, 춘천은 또 분지 지역이잖아요. 분지라서 또 그 먼지가 그 대기가 정체가 되면 그 웅덩이 안에 먼지를 가두는 격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춘천은 또 안개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개가 겹쳐지면 호흡기 질환이나 뭐 알레르기 질환, 이런 위험한 질환들이 많이 발병되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인 것 같고, 또 원주와 춘천은 또 태백산맥이 가려가지고 대기 정체 시에는 먼지가 원활하게 빠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농도가 유독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왜 이런 먼지가 어디서 나타난 걸까 하는 거를 춘천에서 찾아봤는데, 춘천은 청정지역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지만 최근에는 열병합 발전소가 또 가동 중이고, 근데 제가 알기 시작한 그 전부터 미세먼지는 계속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뭐 비가 내리거나 눈이 와서 씻겨 내려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람의 방향 때문에 이 미세먼지의 양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공부하다 보니까, 춘천도 이 바람의 방향에 대해서 변화되는 거를 그 지자체 내에서 어떻게 이걸 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될지, 시민들을 혼자 스스로 해야 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시민들이 미세먼지가 단순한 흙먼지가 아닌 위험한 발암 물질이라는 걸 알고서 인식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마련되어서 공론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아마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관심은 즉각적으로 아침마다 저희가 뿌연 하늘들을 보면은 아마 경계하는, 네, 그런 속에서 뭔가 좀 어떻게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처해야 할 것인가. 가장 쉽게는 저희가 마스크를 쓰면 좀 걸러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그 마스크의 종류도 많고, 심지어는 매일매일 마스크를 챙기는 것도 일이고, 특히나 이제 아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참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일상에서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각자의 어떤 실천 방법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 보니까 필터를 직접 다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네네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필터는 이게 차량용 필터예요. 요거는 새 필터고, 요거는 5개월 정도 사용한 차량용 필터거든요. 단지 5개월만 사용했는데 이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색깔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과 우리들 폐에 들어가면 어떠한 또 질병에 일으킬까, 이런 부분을 또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원천적으로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거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지금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고, 미세먼지가 정말 위험한 발암 물질이라는 걸 인식하고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공기청정기 가동은 이젠 필수가 됐어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좀 하고, 마스크는 필수로 하고, 그리고 마스크가 저를 예를 들면 대부분의 그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식약처에서 인정한 마스크를 대부분 착용을 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 같은 사람이나 주변에 춘천시에서도 그런 부분 홍보, 공익 광고를 통해서라도 마스크는 이러이러한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뭐 실내 공기가 안 좋은 날은 뭐 외출만 자제해야 될 게 아니라 근본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 마스크 착용, 실내 공기질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밖에 지금은 대안이 없어요. 근데 공기청정기가 최선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공기청정기 사용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그 공기청정기를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또 방법도 있고, 춘천시가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랑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보급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기청정기란 게 보급이 됐을 때, 뭐 사용을 안 했을 때와
필터 관리를 제대로 안 했을 때는 그걸로 인한 더 발병률이 더 높을 수가 있거든요. 의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나 우리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관계자분들에게 그 청정기 관리법이나 환기 관리법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고요. 그 매뉴얼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기준이 정해진 상태로 대응을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교육에 대한 매뉴얼이랑 기준 정하는 거는 춘천시에서 반드시 약속을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사능이나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거 위험하다, 이런 거 심각하다,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는 그 반응에 대해서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어떻게 그런 거 일일이 다 챙기고 사냐, 뭐 당장 죽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호들갑스러운 것으로 인식을 하기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감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예, 저도 처음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뭐 얼마나 오래 살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쉽게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님들이 담배 연기에 엄청나게 예민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담배 연기에만 있으면 데리고 와서 담배 연기 없는 곳으로 피하게 하고 하지만 그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 152 마이크로그램 이상인 날 그 화면을 보시면 흡연부스에서 1시간 이상을 아이들이 담배 연기를 맞는 격이에요. 그리고 경유차 2000cc 이상 경유차 밑에서 3시간 이상 그 유해가스를 맞는 격이랑 같거든요.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을 그런 미세먼지 속에서 마스크 없이 밖에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을 시민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세먼지는 그냥 일반 흙먼지가 아닌 1급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물질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아이들,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 부모님들 많이 챙겨주시고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나 방사능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단적인 예로 이런 거랑 좀 비슷한데, 우리가 너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일단 하나의 공통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 앞에 한 1.5톤 트럭차가 막 온다고 해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피하겠죠. 근데 냄새도 안 나고 뭐 당장 보이지도 않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누군가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데 안 보이고 내가 몸이 큰 이상이 없으니까 유난턴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미세먼지가 아까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1급 발암물질인 것만큼이나 방사능은 암을 유발시키는 전자파와 같은 에너지파입니다. 근데 그걸 오래 쐬면 세포 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보통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에서 발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경세포, 그러니까 뼈를 만드는 그 보통 백혈병 걸리는 분들이 이렇게 겪는 병 관련된 거, 피부암 이런 거 전부 다 사실상은 방사능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피곤한 그 세포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방사능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건 나한테 암이 일어날 발병률을 내가 스스로 늘린다는 얘기와 똑같은 일인 거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더 문제는 아이들일수록 심각하다. 그리고 만약에 내 가족이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을 때 그것이 경제적으로 미칠 효과는 또 어떨까. 지금 당장에 나한테 없는 일이지만 그런 발병률이 높아질수록 가질 경제적인 이익, 손해까지도 조금 고려를 해보면 지금 저라든가 아니면 유소영 선생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이런 예민함이 아니라 사실은 상식이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식이 전반적으로 다 높아지는 것이 맞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조금 더 심각하게 보는 우리들이 좀 더 고생하고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 걸 해서 그런 소리 듣는 건 영광으로 알아야죠. 그렇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신문 협동조합이죠. 시선을 더 넓혀주는 대한 언론은 꼭 필요합니다.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 자, 그러면 방사능과 미세먼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 지역에서 그러면 춘천의 이러한 환경적인 이슈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아마 방사능이라던가 미세먼지 활동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시는 점이나 아니면 일반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릴까요? 미세먼지는 마스크라도 있어서 걸을 수가 있는데 방사능은 사실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건축물 내부는 시멘트로 둘러싸여져 있고 시멘트는 그래도 방사능을 막는 물질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저랑 같이 사는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 방사능을 겁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조금 높게 나오는 방사능 수치는 건축물 내부의 문제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방사능 수치를 낮추는 거에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걸 여러 언론이라든가 여러분들에게 알리긴 했는데 계속 뭔가 퍼져지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저는 그 공포감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앞에 덜 겁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건데 두 번째는 제 역할일 것 같아요. 제가 어쨌든 조금 더 자료를 측정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자료가 공개됐을 때 지자체라든가 국가가 이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부탁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2, 3년, 4년 내에 춘천 시내의 아스팔트라든가 다른 곳이 방사능 수치가 지금부터 비약적으로 좀 낮추어지면 그러면 지금보다도 아이들이 또 우리가 조금 더 살만한 춘천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시민들이 이 미세먼지라는 것에 단순한 흙먼지로 인식을 하시고 되게 안일하게 대체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미세먼지는 1급 중금속 발암 물질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시고 생활로에서 특히나 어린 아이들만이라도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내에서도 춘천시만의 미세먼지에 대해서 다른 도시와 비교되게 뚜렷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시고 춘천에서 이야기되는 방사능과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 잠시나마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아마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각자가 당사자가 되어서 이런 환경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 가질 때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에 힘을 보태는 활동으로 네, 그 힘이 점점 더 커지면 춘천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